드디어 전 세계인들이 가슴 졸이며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미국과 중국 사이 그 관세 전쟁이 얼마 전 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그 결과가 너무나도 예상 밖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국가 운영 전략은 단순히 전 세계 1위가 아니라 그냥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힘과 권력, 그리고 경제력까지 모두 다 자기가 가지고 유일한 최강자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듯 미국은 세계 최강 넘사벽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또 하와이에서 한번 잠깐 빈집털이 당한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본토가 공격받은 적도 없어 모든 인프라와 생산시설도 완벽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데다 무엇보다 자국의 달러까지 금과 동일한 위치를 가진 기축통화로 가지고 있어 사실 마음대로 세계인의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이 지구의 큰형님인 미국은 강대국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인 경제와 군사력 모두에서 세계 1위입니다. 경제와 군사력은 한 국가의 국력을 지탱하는, 말하자면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입니다. 둘 중 하나만 바람이 좀 빠져도 자전거는 제 속도로 달리지 못하다가 결국 뒤처지거나 넘어지며, 또 그게 만약 한국이라면 밤에 누가 훔쳐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위대한 미국에 대한 그 어떤 도전 따위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개만 잠깐 들어도 순식간에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걸 모르고 도전했다가는 이전 소련처럼 아예 이데올로기의 완성도와 체제 운영 실력에서 너무 차이가 나 알아서 역사 속으로 셀프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90년대 초 이라크처럼 갑자기 나라가 잠깐 삭제되어 버릴 수도 있고, 또는 일본처럼 강제로 착하게 변한 다음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의 애완견으로 전락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북한이나 이란처럼 그냥 천천히 국가 전체를 몇십 년째 아사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가진 무서운 힘이기 때문에 아무도 미국에게 개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맞닥뜨린 그 어떤 도전자들과는 일단 그 물리적인 사이즈도 그렇고 마치 프로토스에게 저그처럼 아예 종족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 말은 중국이 뭐 대단하거나 좋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제관계에서 힘이 센 국가가 다른 도전자 국가를 길들이는 방법은 경제와 군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경제적으로 보면 지난 90년대 때만 해도 진짜 우리나라 거의 60년대 농촌 수준이었던 아마존과 함께 거의 이 지구의 마지막 원시 지역이었던 중국의 GDP는 약 3,950달러였고, 또 1인당 GDP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낮은 347달러, 그러니까 채 5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국은 우리나라의 정확히 96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또 거의 30배나 많은 인구들이 거의 공짜에 가까운 인건비로 일을 하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 덕에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거의 수직 상승을 하며 경제를 키우더니 불과 35년 만에 국가 GDP가 무려 47배나 성장하며 이제는 세계 1위 미국 경제의 75%까지 따라잡아 세계 2위 경제 강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초압축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만 성공했는데, 한 곳은 90년대 이후 중국이고 다른 한 곳은 바로 50년대 이후 우리나라입니다. 대신 중국은 그걸 무려 12억 명의 일꾼들이 해낸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3천만 명으로 그걸 해냈기 때문에 서로 클래스가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이 페이스대로 계속 가게 되면 골드만삭스가 일전에 예상한 분석에 의하면 2035년이 되면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상황이 계속 이대로 가도록 가만 놔둘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도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미국이 막 달러로 협박을 해 각종 경제 제재를 걸어 지금 북한이나 이란처럼 옴싹달싹도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군대를 몰고 가서 강제로 시간을 되돌려 주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인데, 이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적인 부분 또한 앞서 본 경제 부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이 손쓸 새도 없이 그동안 중국이 너무도 빨리 커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90년대 중국의 1년 국방 예산은 6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미국의 국방 예산은 무려 3천억 달러였습니다. 60대 3천, 딱 그 정도 차이가 나던 것이 1990년대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차이였는데, 그런데 35년이 지난 지금은 경제에서처럼 중국이 사실 이제는 러시아도 제치고 미국 다음 전 세계 2위 군사 국가로 올라섰으며, 특히 해군 함정의 수에 있어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아득히 앞서버렸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만약 다음 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도 미국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막지 않는 한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5,5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3,750개 가지고 있는 미국, 또 600개 가지고 있는 중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핵무기가 있어 그동안 순위가 많이 높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 대부분의 무기들이 더 이상 현대전에 적합지 않은 노인학대 구식 무기들이 거의 대부분인 데다 이제는 그마저도 거의 다 소실되어 버린 상황인데 반해 중국은 물론 그 품질이야 어차피 중국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거의 다 완전히 현대전을 위한 최신 무기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국방력 세계 2위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 중국을 군사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중국과 서로 전면전을 치르려면 그동안은 두 번의 세계 전쟁을 치르고 또 이기면서도 본토에 작은 상처 하나 있지 않은 무적의 미국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아마 미국이 결국 이기기는 하겠지만 미국도 팔다리에 목숨까지 내놓고 싸워야 할 정도로 그 사이 중국군의 군사력이 너무 커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약도 안 되고 카메라도 안 돼서 빡쳐버린 곽철용처럼 경제로도 안 되고 또 군대로도 안 되다 보니 미국은 갑자기 이 생소한 위협을 깨닫고는 다급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난 트럼프 1기 때부터 누가 봐도 정말 억지스럽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말도 안 되는 관세 무역 전쟁을 시작하며 어떻게 해서든 이런 중국의 성장을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트럼프를 욕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그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슨 작은 개발 도상국도 아닌 거대한 중국은 무려 7%에 육박하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2017년 트럼프가 취임하고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코로나 때 아예 곤두박질 쳐버린 후 다시 2021년 바이든 때 다시 급반등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이미 무릎 아래를 방망이로 엄청 세게 내리쳐 크게 부상을 입은 터라 그 이후로는 절대 이전의 성장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트럼프가 그렇게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면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트럼프가 한 게 단지 무역 관세만 미친 듯이 올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첨단 기술 통제라는 것을 해서 그때부터 중국에는 고성능 반도체 칩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발전이 완전히 발목을 잡혔으며 미국 내에서 화웨이를 내쫓은 것은 물론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중국의 첨단 기술 제품을 수입하지 말고 또 중국 국영 기업들의 추가로 투자하는 것도 막아 결과적으로 중국이 자기들이 선언하고 목표로 했던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목표들을 결국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트럼프는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핵무기 빼고 모든 걸 다 걸고서라도 이제 중국을 완전히 밟아주겠다는 의도를 중국에게 분명히 보여주었고 또 중국 역시 경제도 군사력도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도 너무너무 잘 발전하고 있어 그냥 이대로만 가면 곧 미국을 넘어서고 우리가 세계 1위 강대국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구나 하고 믿으며 설레어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저렇게 진짜 철천지 원수 대하듯 무지막지하게 전방위로 무자비한 공격을 해오니까 중국 역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전시체제로 태도를 굳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4년간 이 지구에는 바이든이라는 이상한 시간이 흐른 뒤 트럼프와 시진핑 이 둘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양국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난 1월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드디어 전 세계인들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던 그 마지막 전투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최근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먼저 선빵을 날린 건 역시 트럼프입니다. 이미 첨단 제품 수출 제재와 같은 조치는 지난번에 다 해놓아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전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주로 관세를 무기로 아주 세게 중국을 때렸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한번 맞아봐서 그게 얼마나 아픈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깜짝 놀라며 제발 그만하세요 하면서 배를 보일 줄 알았는데 이게 트럼프의 그런 생각과는 지금 너무도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격으로 마음이 급해지고 큰 위기에 빠진 것이 시진핑이 아닌 바로 트럼프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렇게 된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려면 그냥 중국만 때렸으면 되었는데 중국을 공격하기 전에 정말 뜬금없이 동맹국들부터 공격하고 판을 벌였습니다. 그것도 미국에게 가장 가까운 국가들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 유럽 국가들은 아예 싸잡아서 관세를 때리는 것은 물론 나토 탈퇴 협박 유지와 나아가 그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 러시아만 예뻐하며 강제로 우크라이나 전을 끝내려고 하며
분노를 샀고, 또 나아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게도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매기면서 그렇게 트럼프는 중국이라는 주적과의 큰 전투를 앞두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동맹들을 전부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곧 미국과 중국 사이 싸움이 시작되고 나면 물론 중국도 큰 피해를 입겠지만 미국 또한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때는 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아 그 힘든 시기를 최소한의 피해만을 입으며 버텨내야 하는데, 이건 마치 초안 전쟁 때 항우가 군사들을 데리고 적진 깊숙이까지 배를 타고 침투한 다음 공격을 시작하기 전 그 자리에서 배를 모두 불태워 버렸던 것 같은 파부 침주 전략도 아니고, 스스로 앞으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동맹국들을 모두 적으로 돌려버려 그 동아줄을 모두 끊고 전투에 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생각해도 마치 우리 신립 장군께서 어째서 그 천혜의 요새 문경세제가 아닌 탕금대에서 일본군을 맞아 전멸했는지와 같은 매우 불가사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순신 장군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적에게 8.5 이전에 사용했던 똑같은 전략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UFC에서도 그렇듯 똑같은 기술 자꾸 반복해서 걸면 상대도 이제 그걸 알고 대비를 해서 오히려 그 반격에 당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 1기 때와 거의 무슨 판박이처럼 똑같은 방법, 거기서 뭘 더하거나 진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전략으로 중국을 때리면서 이전과 같은 효과가 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번 처음 맞았을 때는 이게 뭔지 몰라 크게 타격을 받으며 피해가 아주 컸지만, 지난 트럼프 1기 때 이후 아마도 곧 이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무려 8년 동안 차근차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또 핵심 첨단 부품 수출을 더욱 강하게 제재할 것을 대비해서 이미 첨단 기술 자립과 그 공급망 다변화를 다 완성해 놓았고, 또 무역 역시 이제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인 유럽 국가들 대신 아세안 국가들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최근 8년 동안 엄청나게 가까워지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거의 30% 가까이 줄여놓은 상태에다 굉장히 똑똑하게도 법적 대응 방법도 마련해서 최근에는 반외국 제재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말하자면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지난번 했던 것처럼 제재를 가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 중국 내에 있는 미국의 인질들, 즉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모든 미국 기업들과 금융자산들에 대해 동결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 체계도 구축하여 대비한 데다 무엇보다 미국이 제일 민감해하는 아킬레스건인 바로 미국 달러의 힘, 다시 말하면 미국 국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의 협력국들과 무역 거래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제는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하면 말하자면 막 30% 50%씩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엄청난 혜택을 주며 천천히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는 작업도 해왔고, 또 실제로 이제는 사우디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받고도 자국의 석유를 팔고 있는데다 그런 사우디 외에도 최근 미국이 제재를 해 석유를 팔 곳이 없어져 버린 러시아 석유까지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놓아 에너지 쪽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다 또 여차하면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고 간간히 협박까지 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마치 유치원생들 싸움하는 것처럼 무슨 관세를 막 125%까지 매기다가 바로 어제는 또 그걸 다시 245%까지 매겨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우리가 모두 지금 그걸 다 보고 있듯이 그 모든 게 중국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유치한 관세 올리기 게임을 하는 대신 그냥 심플하게 자국의 히토류 수출을 막아버렸는데, 이거 중국이 안 풀어주면 이제 6개월도 안 돼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포함 첨단 기업들은 모두 공장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관세라는 건 상대 국가가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일종의 통행세처럼 트럼프 정부는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곧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양의 관세 수익이 들어와 미국의 재정도 좋아지고 부채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건 전혀 사업가 트럼프답지 않은 너무 피상적이고 단순한 생각이고, 중국에서 만들어 지금 200만 원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아이폰은 미국 국민들에게 이제 500만 원짜리 핸드폰이 되어버렸고, 또 독일에서 만들어 20만 불에 들어오던 포르쉐는 갑자기 오직 미국 국민들에게만 30만 불짜리가 되어버리며 오히려 미국 국민들에게 관세를 떼어버리는 게 되어버렸는데다, 지금 월마트의 매대 중 67%를 채우고 있는 다양한 중국 제조 제품들의 경우 갑자기 그게 최소 25%에서 크게는 3배 이상 비싸지게 되며, 더 최악의 경우는 중국이 아예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버텨버리면 그걸 다른 동맹국들로부터 싼 값에 가져와야 하는데, 앞서도 말했듯 이미 그 동맹국들에게도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며
모두 다 적으로 돌려버린 것에 더해 최근 그 엄중하고도 민감한 국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갑자기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그러다가 이제는 90일 유예를 해준다며 말을 바꾸는 바람에 그 하늘 같던 미국 대통령의 위상과 말의 신뢰가 지금 빠르게 추락해버린 상황이어서 현재 트럼프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신뢰 추락 부분이 어쩌면 이번 일련의 사건들에서 미국이 잃은 가장 소중한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그렇게 갑자기 올라버린 물가 때문에 벌써부터 그 참지 않는 미국 중산층들은 미국 전역의 도시마다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하고 있고 또 대학들에서도 시국 시위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즉 지금 트럼프는 동맹국들뿐 아니라 미국 국민들까지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큰 전쟁도 그렇지만 한 정부의 정책도 우선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는 아주 빨리 엄청나게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 생필품의 수입을 다시 원활히 만들고 지금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빠르게 떨어뜨리며 또 세계 각국과 아무런 가시적 소득 없이 계속 싸우고만 있는 이 전방위적 싸움과 큰 혼란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배고픈 백성이라고 어쩌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끌어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반면 시진핑의 입장은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위가 없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거의 분 단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가 그 어떤 인권보호 관련 제약도 없이 실시간으로 모든 인민들을 감시하고 있고 또 그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인민들이 아무리 힘이 들고 배가 고파져도 정부에 대한 압박이나 데모 같은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결국 시간은 시진핑의 편이며 딱 이대로 지금 트럼프가 벌려놓고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혼란이 계속 이어질수록 이 싸움에서 중국은 점점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트럼프는 점점 더 조급해지기 때문에 악수를 두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단 대략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또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벌이고 있는 그 싸움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게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명하게 이 기회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전에는 잡을 수 없었던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반대로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오히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렇게 큰 기회와 위기 사이 갈림길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이렇게 세게 나오자마자 기존 말을 바꾸어 가까운 동맹국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이 관세 협상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잘하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를 협상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에게는 전 세계 1타급의 최고 제조업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부터 자주포 그리고 화장품에서 작은 손톱깎이까지 이 나라 안에서 핵무기 빼고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만약 중국과의 싸움이 장기화되면 미국은 그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중국이 만드는 모든 물건을 다 만드는 곳 그것도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품질로 만들어 엄청난 납기 속도로 당장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 즉 유럽 국가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이 되면 예를 들면 그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던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제품들을 수입할 다른 곳이 필요한데 그것 역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또 그래서 실제로 바로 어제는 우리 LG 배터리가 기존 중국 판매처들을 모두 제치고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으로까지 수출하는 무려 10조 원짜리 계약까지 따냈듯 이렇듯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게 줄타기를 하며 그 양측에 지금 빠르게 생기고 있는 공백들을 지혜롭게 채워가며 실익을 챙겨야 하는 때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했듯 지금 미군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추월당한 중국 해군으로부터 그 우위를 되찾아오는 것인데 또 그러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절실한데 그런 세계 1위의 넘사벽의 조선업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우리나라이며 최근 미국은 이제 우리가 미 해군 군함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미군의 전함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법까지 바꾸었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도 우리와 관계를 잘해야만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에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상대하고 있는 가장 큰 적이자 또 지금 트럼프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곤란함과 위기의 장본인은 바로 중국인데 그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목 아래 갖다 대고 있는 이 주한미군이라는 커다란 칼입니다. 전쟁 발발하면 주한미군은 대략 20분 내외로 어마어마한 양의 미사일과 미군 전투기들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대량 타격 및 폭격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중국과 시진핑에게는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짜증나고 무서운 상황인데다 또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만약 미국과 중국이 진짜 전면전이라도 붙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주한미군 그리고 우리 국군은 중국이 가진 총 전력의 약 3분의 1을 중국 남동쪽에다가 옴싹달싹 묶어둘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이 주한미군이라는 카드가 지금 가지는 가치는 지난 70년 역사를 돌아봐도 그 최고점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예전처럼 방위비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철수한다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 앞으로 있을 우리 정부와 트럼프 사이 협상에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영화에서도 보면 그 우두머리가 다쳐서 잠시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힘이 약해지게 되면 그때는 조직 전체에 혼란이 오게 되며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은 지난 2차 대전 이후 80년간 이어져온 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큰 도전을 받고 있고 기존의 동맹 관계들 또 그 각각의 동맹들의 가치 등이 지금 빠르게 다시 새로운 서열과 질서를 만들어가며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찌 보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디 우리나라 정부가 자신이 가진 이 강력한 카드들의 가치를 잘 판단하고 깨달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혜의 기회를 지혜롭게 10분 활용하여 미국만의 편도 그렇다고 중국의 적도 아닌 언제나 오직 이 나라와 국민들의 편이 되어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판단과 선택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beat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또 지금 한창 뜨겁게 진행 중인 미국발 관세 전쟁에다 안 그래도 세상이 정말 혼란스러운데 정말 무섭게도 지금 거기에 더해 한화가 무려 7연승을 하며 이거 자칫 잘못하면 8연승을 할지도 모르는 큰 위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놓여있는 등 요즘 정말 세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정말 뜬금없이 쌀국수 베트남에서 또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베트남이 전 세계 공산국가로서는 최초로 바로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바로 요즘 미국에게 두들겨 맞느라 정신이 없는 중국을 지금이 기회다 싶어 앞으로 제대로 견제하며 싸우기 위해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한국 무기들로 베트남군을 새롭게 완전 업그레이드하여 무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단 이번이 베트남 최초의 수입 계약이기 때문에 그 첫 수출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K9 자주포 20문 정도를 우선 수입하는 것인데 그래서 총 금액은 약 4천억 원 수준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거래 금액이 아니라 앞서도 말했듯 우리나라 무기가 전 세계 최초로 공산국가에게 수출된다는 점에서 또 이 자주포 수출을 시작으로 우리의 다른 무기들의 수출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며 또 나아가 이게 중국에게는 안 그래도 지금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미국 트럼프 문제와 더불어 그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가 이번엔 베트남 쪽에서 지금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국가입니다. 물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세계 각국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야말로 중국을 가장 싫어한다며 서로 자기들이 중국을 가장 싫어한다면서 그 1등 자리를 놓고 극렬하게 싸우려고 하겠지만 또 우리나라 역시 당연히 그 싸움에서 결코 빠질 수 없겠지만 하지만 베트남 국민들에 비하면 다른 나라들은 마치 중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중국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감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것을 넘어 아예 붙어있는 국가인데다 또 공산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지 국가들인데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나 중국을 싫어하고 경계하는 데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일단 중국 주변국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중국은 무려 약 3000년 전부터 기회만 있으면 베트남 땅을 침공하고 복속시킨 후 수탈했으며 또 베트남이 매번 독립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강력한 군대를 보내 끔찍하게 진압하고 보복하며 아주 오래전부터 베트남 사람들의 정신 속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를 심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원전 111년에 한나라가 베트남을 침공하면서 지금의 티베트나 위구르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억지로 자국의 지방 정부로 편입시킨 다음 이후 중국은 한나라와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를 거치며 무려 1000년 동안이나 베트남을 지배했는데 이게 또 베트남 사람들도 한 성깔 하다 보니까 그 1000년 동안 수도 없이 반발하며 독립운동을 했고 하지만 그때마다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에 의해 끔찍한 보복과 탄압을 받으면서 이 중국에 대한 복수심은 그들의 DNA에 문신이 새겨질 정도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938년에 와서 당나라 말기 중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베트남은 기습 공격을 하여 드디어 1000년 만에 독립에 성공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는 중국의 1000년 지배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해서 결국 1000년 만에 독립을 이뤄낸 민족이다 라는 민족적 서사를 가지게 되었고 다시 말해 이 말은 베트남 사람들이 자국민에 대한 민족 의식을 떠올릴 때마다 필연적으로 민족의 원수 중국이 강제 소환되어 이후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중국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트남의 모습이 그 속 좁기로 유명한 중국에게 마음에 들 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 중국은 기회만 있으면 끊임없이 다시 베트남을 침공해서 결국에는 또 1400년대 다시금 베트남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이때 중국은 그동안의 괘씸함까지 거의 러시안 캐시 수준의 엄청난 사채 이자의 이자를 더해 정복한 베트남을 더욱 잔인하게 탄압한 것은 물론 이후부터는 다시는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고 또 중국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베트남 사회와 국민들의 정서를 강제로 중국 문화로 바꿔버리는 작업인 일명 중국 문화 동화 정책을 강제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베트남 사람들에게 중국에 대한 더욱더 깊은 혐오와 분노를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곧 절대 참지 않는 베트남인들은 다시 또 중국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싸움 끝에 1427년 결국 또 독립에 성공합니다. 이후 중국은 자기들도 안에서 문제가 많았고 또 나중에는 영국이랑 서방에게 두들겨 맞느라 정신이 없어 한 500년 가까이 베트남을 잇고 있다가 1979년이 되자 다시 한번 드디어 중국과 베트남 사이 그 감정의 골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수준까지 깊어진 계기인 중국 베트남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이 중월 전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트남이 같은 공산주의면서도 소련과는 친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무시하고 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존심이 상하고 빡친 중국이 베트남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캄보디아를 꼬드겨서 갑자기 공산화시키며 베트남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캄보디아에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폴포트의 크메르 루주입니다. 이 중국의 백으로 탄생한 캄보디아의 괴물 공산주의 정부인 크메르 루주는 정말 뜬금없이 농민들을 위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며 갑자기 캄보디아 내 모든 지식인들을 대량으로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딱히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즉 안경을 써도 죽였고 연필을 잡아 손에 굳은 살이 있어도 죽였으며 또 글을 읽을 줄 알아도 그 어떤 재판도 없이 즉결 심판하면서 불과 채 4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당시 약 800만 명에 달하던 캄보디아 국민들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홍위군에 의해 벌어졌던 똑같은 참사가 캄보디아에서도 그대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던 착한 캄보디아 국민들과 아이들을 상대로 총칼로 공격하며 말 그대로 킬링필드를 만들던 당시 캄보디아 군대는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들은 캄보디아 국민들 외에도 캄보디아에 있던 베트남 사람들도 함께 죽이면서 옆나라 베트남에서는 이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에 대해 이를 갈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차 마치 유튜브로 매일 UFC 영상만 보다가 자기 상상 속의 맥그리거가 되어버린 고딩이 편의점에서 40대 배불뚝 아저씨에게 시비를 걸다가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참교육 경험을 당하게 되는 경우처럼 이 생각 없는 크메르 루주는 어느 날 중국이 살살 꼬드기자 거기에 넘어가 갑자기 국경을 넘어 베트남을 침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 미군과 무려 지난 20년 동안이나 싸움 끝에 미국을 이겨버린 후 아직도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동남아 최강의 전투 민족이자 그래서 피 속에 아직도 화약이 부글부글 끓고 있던 베트남군은 그리고 수많은 자국민이 캄보디아 군에게 죽임을 당해 안 그래도 칼을 갈고 있던 베트남군은 그 귀염둥이 캄보디아 군이 침공해온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그들을 모두 베트남에서 쫓아낸 것은 물론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까지 밀고 올라가 함락을
탈락을 시켜버린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 정권을 끝내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 베트남 인민공화국을 세워버립니다. 자신이 보낸 행동대장 캄보디아가 엄청 두들겨 맞고 돌아온 것을 본 빅보스 중국이 곧 베트남을 향해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교훈을 주겠다고 선언한 후 1979년 베트남을 향해 대군을 움직입니다. 당시 중국은 인민해방군 육군 11개 군단 무려 3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베트남을 공격했는데, 그리고 그에 맞서는 베트남군은 그 5분의 1밖에 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중국은 투입된 부대원 중 약 10분의 1인 3만 명가량이 전사하는 졸전을 펼치다가 그러다가 조만간 전멸을 당할 위기에 몰리자 정말 뜬금없이 드디어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라는 이상한 말을 남기고는 다시 서둘러 중국으로 철수를 해버리면서 그 짧았던 베트남 중국 전쟁은 시작과 함께 아주 급하게 막을 내립니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모든 전쟁사 전문가들에게는 당시 중국이 주었다는 그 교훈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중국이 달성했다는 목표는 또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가장 신비한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황당한 1979년 베트남 중국 전쟁은 베트남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들의 마지막 전쟁이자 또한 자국의 군대가 중국의 대군을 시원하게 후드려 패준 가장 화끈하고 시원한 대승리의 기억으로 남아있어 중국에 대한 더 강력해진 혐오 외에도 이후부터 베트남이 중국을 크게 깔보고 무시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미국과 가깝게 지내며 자국의 경제력 부흥을 꿈꾸며 빠르게 자본주의 국가로 변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를 가든 이 정치인들이 항상 문제인 것이, 중국을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베트남 국민들의 정서와는 달리 베트남 공산당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중국 공산당에 크게 의지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이 되자 이제 중국과 베트남이 군대가 아닌 경제 링 위에서 다시 한번 붙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인건비로 공장을 돌리며 지난 2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벌며 부자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대신 이제는 그 인건비도 함께 오르게 되어버리자, 이때 베트남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중국보다 훨씬 더 싼 인건비로 공격을 하다 보니 마치 전성기 시절 중국처럼 베트남의 경제 또한 막 10%가 넘는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을 운영하면서 중국의 많은 제조업을 베트남으로 빼앗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2017년 중국의 천적 트럼프 아저씨가 취임하며 중국산 물건에다 말도 안 되는 관세까지 매겨버리자 순식간에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은 문을 닫게 되면서 그 모든 제조업 수요가 다 이웃나라 베트남으로 몰려오게 되면서 중국은 그렇게 베트남에게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빼앗기고, 또 베트남은 중국에게 경제의 영역에서도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단지 화장실에 문만 없는 것이 아닌 양심도 상도도 없는 중국은 베트남을 향해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베트남 정치인들을 매수해 투자 장벽을 허물고 거대한 중국 자본들이 베트남 시장에 침투를 하도록 하는데, 쉽게 말해 중국인과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 공장을 사들이고 또 베트남 내에다 직접 공장을 지어버린 다음 중국에서 가져온 재료와 부품들을 이 베트남 공장으로 보내 값싼 베트남 인건비로 생산한 중국 제품들에다가 떡하니 메이드 인 베트남을 붙인 다음 그렇게 트럼프의 관세를 피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수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사실 모두 중국 기업 소유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베트남 자체의 GDP는 상승을 했지만 사실 그 열매는 거의 모두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또 베트남 시장을 장악하게 된 중국인들과 중국 자본들은 마치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하듯 베트남 국민들에게 그 특유의 중국식 갑질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감정은 최근 들어 또다시 매우 험악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거기다 더해 또 중국은 그들이 늘 하던 똑같은 방식, 즉 처음에는 원조다, 투자다, 또는 우리가 항구 만들어줄게, 철도 만들어줄게 하면서 중국 자본을 거의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처럼 떠맡기며 시장에 침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국 자본이 그 사회를 장악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중국이나 중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그 나라를 노골적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지금 베트남에서도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최근에는 중국 남부 쿤밍에서 베트남의 하노이를 거쳐 베트남 해안가까지 이어지는 약 400km 길이의 긴 철로를 설치해 주기로 하면서 그 철로를 단지 중국 부품들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또 완제품들을 다시 중국으로 옮기는 용도에 유사시에는 그걸 중국군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베트남 사람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고, 또 국가 전체가 해안가로 이루어져 있는 베트남이 맞대고 있는 그 바다 전체에다 암초 위에 구조물을 만들어 알박기를 하면서 그 남중국해 전체를 중국의 소유로 선언해버리는 사건들에 더해 동시에 앞서 설명한 그 철로의 종착역인 베트남 최대 전략적 항구인 하이퐁 또한 중국의 경제적 및 군사적 전략 항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래저래 지금 베트남에서는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이미 베트남의 시장과 사회를 상당히 잠식해버린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혐오 수위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아주 갑작스럽게 베트남 정부가 우리 한국산 무기의 수입을 시작한다는 깜짝 소식이 얼마 전 BBC를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영상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K9을 수입하는 것인데, 이는 거의 대부분 러시아산인 베트남의 노후된 무기들을 새로운 무기들로 바꾸고, 무엇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것처럼 전쟁에서의 우수한 자주포의 역할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전 세계 모든 자주포 가운데 명실공히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공산국가로서는 최초로 도입하는 엄청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외신에서는 지금 베트남이 이렇게 무려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바로 최근 베트남 사회를 깊숙이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또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또 다른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움직임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아마 원래도 잘 알고 있었지만 특히 최근 약 20년 동안 생각 없이 중국 자본을 받아들였다가 지금에 와서야 그게 독이 든 잔이었다는 걸 빠르게 깨달으며 또다시 그 익숙한 중국의 맛을 느끼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반대로 이번에 통 큰 결정으로 공산주의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게 되면서 이 분야 미슐랭 3스타 전 세계 최고 맛집인 우리 자주포의 맛을 한번 보시고 이제 찬찬히 메뉴판 열고 한번 싹 살펴보신 다음 그 자주포에 이어 K2 전차와 이지스 군함 그리고 잠수함과 KF-21 등 더 많은 추가 주문이 빨리 이어지길,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무기는 사서 쓰면 절대 후회하는 일 없으며 또 그 춤추는 댄싱 중국 자주포 잡는 데에는 우리 한국산만한 게 없다고 우리 현명하신 베트남 신규 고객님께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부디 이번에 수입하는 우리 K9 불방망이를 마음에 들어해서 곧 베트남이 육해공 모든 무기를 전부 다 깔맞춤으로 우리 한국산으로 한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빨리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진짜 요즘은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고 무슨 일이 많아서 내일 아침 갑자기 아무리 놀라운 뉴스가 터진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시기인데, 그래도 최근 트럼프 아저씨가 전 세계인들을 위해 만들어주고 계신 정말 무슨 B급 만화 같은 황당한 일들 외에 전 세계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놀랄만한 가장 큰 뉴스 두 가지가 바로 일본 대지진과 중국의 대만 침공 소식입니다. 일단 이 일본 대지진 이야기는 이제는 수년째 너무 많이 우리고 또 우려서 뽀얀 사골 국물 대신 깊은 산속 약수터에서 떠올린 맑은 물만 나올 정도로 그 양치기 소년이 양치기 할아버지가 다 될 때까지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저도 별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약 한 달간 일본에서는 엄청난 횟수와 심상치 않은 진도의 많은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밤잠을 잘 못 자고 있다는 글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일단 그 300년 묵은 큰 손님께서 실제로 오시고 난 이후에나 그때 다루기로 하고, 지금 전 세계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큰 뉴스인 중국의 대만 침공 뉴스의 경우 요즘 돌아가는 것 보면 어쩌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 현실로 벌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계산처럼 그 대만 침공을 시작으로 중국이 대만까지 흡수하며 TSMC까지 가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중국의 급작스러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많아 그 이야기와 함께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중국이 순식간에 수많은 여러 국가들로 쪼개지는 그 중국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일단 최근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 너무 신난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정말 눈치도 없이 오랜 친구인 시진핑을 매일 엄청나게 두드려 패고 있는데, 이게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그런 트럼프가 너무 야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은 트럼프 아저씨가 그렇게 괴롭히지 않더라도 안 그래도 중국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느라 밤에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지금 중국 내부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정말 전국민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나라의 상황, 특히 경제 상황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국 상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이, 첫째는 부동산 시장 붕괴 지표이고, 둘째는 상상을 초월하는 청년 실업률 상황이며, 셋째는 바로 얼어붙은 중국 내수 지표인데, 이 세 분야의 상태를 아주 간략하게 그 핵심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중국의 부동산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중국에 가보면 도시 곳곳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물들, 또는 아예 소도시 전체가 이렇게 짓다 말고 멈춰버린 곳들이 아주 많은데, 이건 모두 PF 대출로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가 건물을 올렸다가 중간에 건설업체들이 도산을 해버리면서 아예 공사가 멈춰버린 곳들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저렇게 짓담한 건물들이 무려 9천만 채나 있습니다. 그게 금액으로는 무려 13조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경 7,550조 원에 달하는 건물들이 최근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아예 분양이 되지 않아 중국 곳곳마다 저런 거대한 유령 도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 최고의 아파트 천국인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의 수가 총 1263만 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비어있는 아파트의 수가 9천만 채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는 작년 여름부터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또 부동산 개발로 수익을 내던 지방 정부들도 수입원이 증발해버리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최근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공공 서비스들도 축소하고 있어 이제는 중앙 정부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자기 전 재산을 넣고 구매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반만 지어진 상태로 멈추어버리자 빡쳐버린 수많은 중국인들이 집을 다 짓기 전에는 남은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일명 중국 대국민 모기지 파업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건 단지 은행들에게만 문제가 아닌 중국 인민들이 중국 체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맹목적인 신뢰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가 되고 있어 최근 중국 정부도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청년 실업 문제 또한 정말 장난 아니게 심각합니다. 원래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청년 실업률이 15%만 넘어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중국은 작년에 처음으로 실업률이 21.3%를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큰 대기업들도 무더기로 문을 닫고 있어 고용시장이 몇 년 전에 비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좁아진 것에 반해, 한편 중국 내 대졸자의 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서 작년 말에는 최초로 무려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즉 대략 21%의 실업률이면 매년 중국에는 200만 명 이상의 사회 초년생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잉여로 남게 되며, 또 그렇게 한 해가 지나면 그 다음 해에도 또 1,000만 명의 대학 졸업자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청년들 사이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수도 좋지 않습니다. 한때 10%도 가뿐히 웃돌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던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작년에는 간신히 5%를 넘기며 둔화되었고, 앞서 보았던 그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중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중국 GDP의 무려 45%에 달하는 돈이 그냥 증발해버린 데다 심각한 실업률까지 더해지며 지금 중국에서는 시장에서 소비가 말라버려 내수 경제가 거의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깜짝 놀란 중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무려 3조 위안, 즉 우리 돈 600조 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중국의 기업들은 물론 그동안 중국 시장의 소비력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한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같은 독일 자동차 회사 같은 외국 회사들의 경우 역시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옛날에 그 루인스키와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클린턴 아저씨가 말했듯 정치인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경제입니다.
경제만 좋다고 하면 1인 독재도 가능하고 우주 정복도 가능하지만 만약 경제를 못 챙겨서 사람들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가족들 밥상 위에 음식을 올려놓지 못하게 되면 그게 어느 나라든 어느 체제든 결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그런 위험한 조짐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절대로 반정부 시위 안 하기로는 전 세계 챔피언인 중국의 시민들이 최근 들어서는 특히 젊은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여기저기서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들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바로 그저께에는 중국 사회 최초로 2명의 유명한 중국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시진핑의 일당 체제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일종의 목숨을 건 시국 선언까지 한 상태라 이미 시진핑의 중국이라는 거대한 댐에는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그동안 시진핑과의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던 일명 상하이방 파벌과 또 일부 공안과 군부 조직 내에서도 최근 이전과는 다른 위험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진핑이 향후 1, 2년 내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에서 패하거나 또는 지금 심각한 중국 내수 경제와 실업률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지금보다 중국 경제가 더 나빠지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중국 전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단 시작되어 버리면 그때는 촘촘한 감시 시스템과 공안의 힘으로 지금 국민들을 억누르고 있는 중국 정부의 망치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돼요. 현재의 시진핑 중국 정부의 실격과 붕괴는 물론이고 그 틈을 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회만 노리며 중국의 억압을 견뎌온 티베트와 위구르 그리고 내몽골 등 중국 내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그 결과 중국은 원래 모양대로 여러 개의 작은 국가로 쪼개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위기에 몰린 시진핑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치트키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대만 침공입니다. 국내 정치 문제를 외부와의 전쟁과 같은 큰 이벤트로 관심을 돌려 해결하는 방법인 일명 다이버즈 전환 전쟁 이론은 고대 로마 시절부터 국가 지도자들이 가장 애용하던 방법인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4년 전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러시아 경제가 7년 넘게 깊은 침체에 빠져 인기가 바닥에 떨어진 데 더해 또 2012년에는 부정선거 의혹까지 더해지며 러시아 전역에서 반정부 반푸틴 시위가 크게 일어나며 정치적으로 진짜 위험한 수준까지 몰렸던 러시아의 푸틴이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크림반도를 합병해버리자 정말 신기하게도 그의 지지율이 그 과정에서 무려 89%까지 치솟으며 그때 올라간 인기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그 효과는 예나 지금이나 꽤 훌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에게는 바로 대만이 자신을 구해줄 그 크림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그 크림반도 공격에 성공을 했지만 시진핑의 경우 그 성공 확률이 매우 비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함선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실력보다는 오직 대가리 숫자로 승부하는 오리지널 저그 민족답게 어마어마한 수의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옛날에 람보 아저씨가 그 작은 톱같이 생긴 칼 한 자루 들고 적 한 부대를 그냥 처리해버렸던 것처럼 그리고 베트남전 짜빈동 전투에서 우리나라 청룡부대 병사들 294명이 무려 3,000명에 달하는 북베트남군의 새벽 기습을 막아내며 벌인 전투에서 20대 1이라는 전무후무한 사상자 교환비를 기록했던 것처럼 물론 무기의 숫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핵무기가 아닌 경우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실력과 전투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 세계 졸전 챔피언십에서 명예의 전당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있는 곳으로 전쟁을 가장 못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전투가 아직도 세계 전쟁사에 거의 전설처럼 남아있는 베트남전인데 반해 중국의 경우 적의 10배 되는 군대를 이끌고 베트남에게 우르르 몰려갔다가 일방적으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후 전멸 직전 정말 초라하게 우르르 후퇴하고 도망친 것이 중국의 마지막 전투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의 전쟁 수행 능력 수준은 사실 매우 열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또 이 무기라는 것들 특히 함선이나 또는 항공모함 같은 것을 보면 그냥 그것만 있다고 그게 막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다 복잡한 전략을 짜서 숙련된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전투에 임해 싸워야 하는 법인데 그런 면에서 미국의 경우 이 항공모함이라는 거대하고 강력한 무기를 기가 막히게 운영하는 경험을 지난 70년 이상 쌓아왔고 또 이제는 육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해군과 공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적을 완벽하게 조질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도사급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그 이상하게 생긴 항공모함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또 잠수함들도 그 숫자는 아주 많지만 일전에 전 세계 모든 해군들이 모여 서로의 전투력을 가리던 그 유명한 림팩의 작은 디젤 잠수함 한 대 가지고 나가 무려 미국 항공모함 함대까지 혼자서 박살내버린 우리나라 해군의 잠수함 운영 능력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단 숫자만 보면 중국의 대만 침공 성공률은 매우 높지만 실제 전력을 꼼꼼히 따져보면 만약 중국이 개전 초기 12시간 내 대만의 주요 상륙 거점과 항구들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미국과 대만의 방어에 막혀 공수전이 펼쳐지는 형상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때는 그 전쟁 운용 노하우의 차이에서 밀려 곧 거의 전멸하다시피 밀리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김동연이 잠깐 시계 보는 사이 치사하게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건 강력한 어퍼컷 선빵을 날려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우 슬픈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대만 침공을 앞둔 중국의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중국 돌아가는 것 보면 시진핑에게는 지금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다른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빠르든 늦든 자신이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2027년 전에는 아마 분명히 대만을 침공하려고 할 것 같은데 또 그래서 지금 대만섬 봉쇄 훈련 같은 것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만약 그 회심의 어퍼컷이 빗나가거나 아니면 김동연이 그걸 싹 피해버리는 불상사가 생겨버리면 그래서 대만 침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버리면 그때는 시진핑의 실각은 물론이고 중국 내부에서 기회를 보고 있던 경쟁 파벌들과 군부들이 일제히 행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또 그 혼란을 틈타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 중국산 강력 적착제로 억지로 붙여놓은 거대한 프랑켄슈타인 같은 나라인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순식간에 붕괴하여 적게는 5개의 나라로 또는 많게는 10개 이상의 나라로 쪼개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세계 여러 전문 기관들에 의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쳐 정말로 소수 민족들이 독립하면서 몇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면 그때 전 세계에서 그 커다란 지각 변화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단 약화된 중국 제조업의 수요들이 당장 한국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데다 최근 중국의 첨단 산업 부상으로 뒤처지며 위기에 빠진 한국의 첨단 산업이 다시 기회를 잡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고 동북아에서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변수가 빠지면서 그 지정학적 퍼즐이 새롭게 재정립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와 공간이 생겨나는 데다 무엇보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후원 아닌 후원자였던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그건 북한의 상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우리 한반도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정말 꿈같은 일도 이제 충분한 가능한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또 한번 쭉 쓰고 보니까 중국의 경제 및 내부 문제가 결국 시진핑의 대만 침공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 대만 침공은 다시 중국 군대의 대실패로 귀결되며 그 상황은 다시 중국 내부의 반발과 소수 민족들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후 그건 다시 북한의 변화를 불러오게 되어 결국 남과 북이 다시 하나로 되면서 이 동북아의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느 날 아침에 중국이 드디어 대만을 침공했다는 뉴스를 TV에서 보게 되면 그건 이제 우리 한반도의 통일도 임박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날이 찾아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평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통일 한국의 시대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금 트럼프가 싸우고 있는 것은 사실 중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일명 그림자 정부 또는 장막 뒤 세계 정부라고 불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무시무시한 글로벌 조직 또는 요즘에 와서는 딥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에 대항해 미국을 그들의 소나기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지금 미국과 트럼프가 그리고 세상이 겪고 있는 혼란과 현상의 진짜 실체입니다. 이 믿기 힘든 무서운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1851년 영국으로 가야 합니다. 1851년은 유럽의 역사가 결정되던 운명적인 해였습니다.
바로 유럽을 넘어 전 세계 패권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모든 걸 건 최후의 단판을 벌였던 그 이름도 유명한 워털루 전투가 벌어졌던 해였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든 프랑스든 누구든 이 전투에서 이기는 쪽은 당시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 패권까지 손에 쥐게 되고, 또 반대로 여기서 지는 쪽은 말 그대로 나라가 순식간에 거의 멸망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는, 그렇게 모든 구군이 걸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양국의 국민들은 물론 전 유럽의 시선이 바로 이 워털루 전투의 결과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851년 6월 18일 오전 워털루 평야에서 거대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투는 그날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고국 영국에서 초조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특히 영국 증권가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한 사람의 전령이 전투 결과 소식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전령을 전해받은 당시 영국 증권가 최고의 권위자였던 한 남자는 조용히 자신의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서둘러 영국의 국채를 모두 팔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이 전투에서 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영국의 채권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 그걸 최소한의 가격이라도 팔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그의 직원들이 영국 국채를 헐값에 팔기 시작하자 거래소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국채를 더 싼 값에 팔겠다며 한바탕 아비규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영국 국채를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모두 던져버렸고, 그 소동의 한가운데서 아까 자신의 직원들에게 국채를 팔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남자는 다시금 대신 이번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은밀하지만 확실한 눈짓으로 자신의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내 이번에는 지금 쏟아지고 있던 그 헐값의 영국 국채들을 모두 다 사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난 이후 지난 한나절 동안 영국의 국채를 모두 헐값에 사모은 그 남자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단숨에 영국 전체를 소유한 남자이자 영국 국왕을 넘어서는 거대한 힘을 손에 쥐게 된 유럽의 새로운 주인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이 프랑스를 격파하고 승리했다는 소식은 그 국채 소동이 있은 뒤 약 24시간 뒤 영국에 도착했지만 이미 영국의 모든 국채는 로스차일드의 손에 들어간 이유였습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 그리고 그들을 천문학적 돈 방석 위에 앉게 한 그 워털루 전투가 바로 이후 전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르게 된 그 그림자 정부의 탄생,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원래 독일에서 시작한 가문으로 선대인 메이어 암셀 바우어는 174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리 대금업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 금융계에 발을 들여놓은 다음 이후 지금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그 유명한 오펜하이머 가문의 은행에 취직하여 뛰어난 감각과 엄청난 성실함으로 불과 약 7년 만에 당시 유럽의 최고 금융 관련 지식들을 빨아들이고는 자신만의 금융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자신의 성씨를 로스차일드로 바꿉니다. 로스차일드는 독일어로 붉은 방패라는 뜻입니다. 로스차일드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한 금융업으로 단기간 내 나라에서 제일 가는 갑부로 성장합니다. 특히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더불어 덴마크와 프랑스의 왕가 등 각국의 왕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비즈니스를 하면서 단지 엄청난 돈만 번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업과 정치의 모든 부분들을 빠르게 장악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자신과 거래를 하던 신성 로마 제국의 윌리엄 왕자가 나폴레옹의 공격을 피해 급하게 덴마크로 도망가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로 이 로스차일드에게 맡기면서 1803년 당시 약 300만 불이라는 거액을 손에 넣게 되며 그는 그야말로 유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돈을 소유한 최고의 갑부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후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5 아들들도 모두 금융인으로 키우고 또 나중에는 모두 유럽의 주요 도시들로 보냈는데, 즉 첫째는 프랑크푸르트에, 둘째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보냈고, 셋째가 바로 이 영상 가장 앞에서 하룻밤 만에 영국을 사버린 남자 네이선 로스차일드였으며, 넷째는 이탈리아, 그리고 5째는 프랑스 파리로가 사실 이 5명의 아들들이 유럽 전체의 금융과 정치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가의 문장인데, 여기 보면 5개의 화살이 있습니다. 아버지 암셀 로스차일드는 아들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힘을 합치기만 하면 이 세상 누구도 너희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조차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르치며 이 문장을 만들며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가 그때 한 말은 정말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00년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로스차일드 가가 소유한 재산은 당시 가치로 약 50경 정도로 그건 이미 전 세계 부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였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들은 금융계는 진작에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었고 이후 각국의 정치계까지 완전히 장악하여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그림자 정부가 되어 이후부터 세계의 역사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고 견고한 형태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가 바로 전쟁과 공황입니다. 공황의 경우 이걸 경제어로는 양털 깎기라고도 하는데, 이 그림자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 가난하고 또 사회의 분란이 끊이질 않아 고통이 계속될수록 자신들이 더 많은 돈을 벌 기회도 많고 또 대중 통제도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회의 대공황을 일으켜서 그동안 사람들이 모았던 돈을 싹 다 빼앗아 갑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전 작업을 위해 먼저 부동산 붐 같은 것을 조장하고 또 그 시기 정부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아주 쉽게 빌릴 수 있게 하여 그렇게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생겨나게 한 다음에 이제 슬슬 수확의 시간이 왔다 싶으면 그때 갑자기 대출을 모두 끊어버리고 금리를 폭등시키며 또 환율이 치솟게 하여 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부동산과 기업 등 사회의 재산들을 평소 가치의 10분의 1 또는 50분의 1 수준의 헐값으로 모두 사들이고, 그 과정에서 평범한 대다수의 가정들이 모든 재산을 잃고 다시 핏더미 위에 올라앉도록 만들면서 다음 양털 깎기 때까지 다시 한번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공황보다도 그들이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것도 크고 오래가며 모든 도시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거대한 국가 간 전쟁들. 전쟁은 한 국가가 치르는 가장 큰 이벤트이며 동시에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나라 재건을 위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부족한 돈을 은행에서 빌리려고 할 텐데, 그때는 상황이 너무 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터무니없는 이자를 매겨도 군말 없이 막대한 돈을 빌려가게 되어 있어 로스차일드 가와 그들을 둘러싼 이 그림자 정부에게 있어 이 전쟁만큼 매번 커다란 흉제를 가져다주는 고마운 이벤트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단지 전쟁을 기다리며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각국의 정세와 군대 그리고 그 국가들의 왕가를 자극하거나 이용해서 실제로 전쟁을 부추기고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작품은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이었으며, 그때 큰 재미를 본 이들은 이후 더 큰 전쟁인 바로 세계 1차 대전을 설계하여 촉발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이 세계 1차 대전은 그렇게 오래갈 전쟁도 또 그렇게 크게 번질 전쟁도 아니었음에도 이 그림자 정부의 치밀하면서도 천재적인 설계로 인해 당시 유럽은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모두 폐허가 되어 전쟁 복구에 막대한 돈을 은행에서 빌려다가 쓴 것은 물론이고, 이 그림자 정부는 1차 대전 종전 합의 회의에도 개입하여 특히 독일에 대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배상금을 책정하게 하여 나중에 2차 대전이 다시 터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까지 심어두었습니다. 참고로 그게 미국의 남북전쟁이든 또는 1차 세계대전이든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이든 간에 이 그림자 정부와 로스차일드가의 은행들은 전쟁을 하는 양쪽 모두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양쪽 모두 무기를 사서 무장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의 결과는 보통 그 그림자 정부에게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들이 결정하여 그렇게 사실 전 세계 역사가 마치 소설가가 소설을 쓰듯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쓰여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그림자 정부의 정체를 알아채고 거기에 도전하고 반항한 세계 지도자들도 매우 많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모두 한결같이 급작스러운 의문사로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그런 도전이 가장 많았던 곳이 바로 미국인데,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이 신대륙의 초강대국은 사실 로스차일드 가가 그 뿌리부터 설계하여 만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를 건설하고 또 거기에다 세계 최강의 금융센터까지 만들어 당시 영국 런던에 있던 세계 금융의 중심을 미국으로 옮겨온 이후 그 미국을 본부로 삼아 이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 이 그림자 정부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은 정말 너무도 훌륭하고 완벽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 중에서도 가장 기발하면서도 황당한 것이 바로 미국 달러와 관련된 것인데, 이 미국이라는 전 세계 초강대국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그림자 정부는
미국 정부가 소유한 중앙은행이 아니라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그 명칭조차 매우 생소하고 희한한 민간 사립은행을 만들어 거기서 무려 미국의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고 또 그걸 전세계 기축통화로까지 만든 것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우리 한국은행처럼 정부 소유가 아니라 뭐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과 같은 그냥 민간 은행입니다. 그들이 거기다가 이 연방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은 그게 마치 미국 정부의 부처인 것처럼 대중들을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미국 달러를 찍어서 미국 정부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연방준비은행을 소유한 조직, 즉 로스차일드가를 중심으로 한 그 글로벌 금융 조직은 단지 미국만 지배하는 것이 아닌 세계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 이 세계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민간 은행에게 미국 화폐 발행권을 주는 이런 황당한 시도를 허락할 리 없는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치열하게 그 이상한 중앙은행 설립에 반대를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2번의 시도가 미국 대통령들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사로 사망했는데, 한 예로 미국 최고의 대통령인 링컨의 경우도 이들의 돈을 빌리는 대신 미국 정부 자체의 화폐인 그린백을 발행하여 사용하려고 했다가 암살당했고, 케네디 대통령 또한 이런 연방준비은행의 장악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11110호 대통령호를 발표하면서 은본위제를 실시하려고 했다가 그 정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암살당했는데, 이 케네디 암살 사건의 경우 최소 18명이었던 그 사건의 결정적 증인들이 이후 3년간 그중 6명은 총에 맞아 죽고 3명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죽었으며, 나머지들도 매우 의문이 가득한 방법으로 목숨을 잃게 되며 대략 3년 만에 모든 증인들이 사망했을 정도로 대통령을 포함 미국 정부에서 그 누구도 이 그림자 정부의 일에 반기를 드는 경우는 거의 모두가 똑같은 결말을 맞았으며, 그래서 지금까지의 미국 정부는 물론 미국 외 세계의 모든 정부들 역시 그 그림자 정부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의해 설계되어 그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이 그림자 정부 관련 이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많은 분들 중에는 이거 화폐전쟁 이야기 같은데 하고 알아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은 너무도 유명한 책인 그 화폐전쟁의 내용을 소개한 이야기였습니다. 소설도 아닌, 그렇다고 100% 확인 가능한 팩트도 아닌, 하지만 거의 99% 역사의 사건들과 일치하여 픽션이 아닌 팩션이라는 영역에 있는 책으로 대략 10년도 훨씬 전에 출간되었다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불후의 명작입니다. 최근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보면 이 화폐 전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고, 또 트럼프 역시 그 명칭만 그림자 정부에서 딥스로 바꾸었을 뿐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지금 미국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 딥스의 소나기로부터 미국을 다시 자유롭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난 1기 때부터 일관되게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자신만의 힘으로 그 거대한 그림자 조직과 대항해 승산이 있기는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역시도 그 그림자 정부의 또 다른 배우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요즘 세계 정세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너무 부합하고 섬뜩할 정도로 맞아 떨어지는 것과 같은 내용이 많아 세계 경제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으셨던 분들이나, 또는 진짜 너무도 흥미진진한 마치 소설 같지만 동시에 절대로 단순한 소설이 아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는 최고의 경제서이자 역사서, 그리고 판타지 소설을 읽고 싶은 분들께서는 최근 다시 출간된 이 화폐전쟁 시리즈를 꼭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부디 그 그림자 정부의 세계 플랜 안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안전하고 좋은 쪽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바로 몇 개월 전에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전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워렌 버핏,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바로 레이 달리오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시장 철학이나 투자 스타일이 달랐지만 철저하게 가치 투자를 지향했다는 점, 그래서 신중히 멀리 보고 일단 한번 구입했다 하면 가급적 절대 팔지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묵히면서 결국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수익을 낸 이 글로벌 투자 시장의 최고의 현자들이었다는 점에서는 둘이 매우
비슷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만큼이나 유명한 투자회사 브릿지 워터를 운영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공유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늘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으로도 매우 유명하고, 심지어 그런 내용을 정말로 알기 쉽게 정리해준 책들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지금 세계 경제는 코로나 때부터 시작되어 두 개의 전쟁으로 심화된 이후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혼란으로 촉발되어 버릴 일찍이 본 적 없는 긴 경제 혹한 그 초입에 서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어디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며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그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기업들도 대량으로 파산하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각 국가의 내수 시장이 얼어붙게 되어 모두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최근 들어 여러 방법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다음의 이야기는 그의 대표 투자 전략 중 하나인 올 웨더 포트폴리오, 즉 개인들이 어떤 경제 혹한에도 버텨낼 수 있는 개인 또는 가정의 경제 원칙을 정리한 레이 달리오의 이론의 주요 내용들을 그의 최고 수석 직원 중 한 명인 폴 포돌스키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압축하여 한 권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책인 부의 전략 수업의 내용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일단 이 책의 목차에서는 다음의 주제들, 즉 돈의 굴레, 끊임없는 혼란과 변화, 소득, 조직에서 살아남기,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라, 부채, 자산의 종류와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 외 다양한 투자 철학, 그리고 인생에서 당신을 겨냥하는 저격수들로부터 돈과 삶을 지키는 방법 등의 엄청나게 실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원칙이나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 등 그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주제들 말고 레이 달리오가 그리고 폴 포돌스키가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위해 정리해준 가장 기본적인 돈에 대한 마음가짐 부분에 대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돈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경제와 금융 그리고 돈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아버지들께서는 우리에게 학교 성적이나 친구들 관계 등 다른 이야기들과 조언은 자주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말 희한하게도 그 돈 이야기만큼은 거의 대놓고 꺼낸 적도 또 가르쳐 주신 적도 없습니다. 만약 본인은 그렇지 않고 어릴 때부터 집에서 체계적으로 경제와 금융 교육을 받았다면 운이 아주 좋으신 경우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돈이 무엇이고 또 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인지,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해서 자립하여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아무런 실전 지식이 없는 상태로 살벌한 경제 전쟁터 위로 그냥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경제와 금융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주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조언입니다. 둘째는 바로 절제이고 절약입니다. 저자 포돌스키는 돈에 대한 최고의 원칙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즉, 과식하지 말고 건강한 음식 위주로 소식하여 몸을 가볍게 유지하라는 말인데, 음식 관련해서도 주변에 탄산음료부터 각종 가공 음식들, 그리고 군것질 등 다이어트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은 것처럼 이 돈 관련해서도 항상 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매 시즌 새로 나오는 옷들 또는 새로운 차, 그리고 신형 스마트폰 등 요즘 세상에는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아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그가 이렇게 절약을 강조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음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사고나 또는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야 하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종종 생기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비상 상황들을 대비해서 최대한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아야만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참고로 그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미국 가구의 약 3분의 1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400달러, 즉 우리 돈 60만 원 정도의 여유 현금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예전에 어떤 해외 블로그도 소득이 없어 정부에서 주는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그 긴 줄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손에 올해 출시한 최신형 아이폰이 들려있던 것을 지적하며 그 모순적인 장면에 대해 크게 한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갑자기 등장하는 그 곤란한 사건들, 그는 책에서 그런 사건들을 보고 우리 삶을 겨냥하는 저격수라고 비유하여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투자 실패로 인한 재정적 충격, 또는 이혼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들, 그 외 교통사고처럼 정말 예상도 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도 있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처럼 점진적으로 개인의 자산을 갉아먹는 위험들도 있는데, 그 모든 위험들 가운데 그가 가장 위험한 저격수라고 부른 것이 바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건강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더 이상 일을 하지도 또는 다른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게 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건강도 자산 관리처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투자란 꼭 돈이 아닌 무엇보다 내 시간과 관심을 뜻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 생활의 틀이 튼튼히 잡히도록 하고, 또 충분한 숙면을 취해 피로도 관리하고 또 면역력도 높이는 등 몸이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며, 고기와 군것질 그리고 술 같은 것을 최대한 줄이고 대신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짧게라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성의껏 시간을 내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건강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적극적인 마음이 없으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아 방치되기 쉬운 가장 소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고 앞서도 짧게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돈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공부라는 것은 꼭 어려운 경제 공부나 또는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 및 금융 지식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것들은 차차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매월 내 소득과 지출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그걸 실제 명확한 숫자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카드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월말 되면 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카드사로부터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전화해서 따지려고 그 내역들을 하나씩 찬찬히 다 살펴보면 정말 놀랍게도 전부 다 내가 쓴 게 맞습니다. 옛날에 피터 드러커 아저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되지 않는 것은 절대 관리되거나 성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가지의 숫자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 것인지 또는 벌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은퇴를 하려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고, 또 만약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면 그 부자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의 돈을 모은 사람인지, 도대체 얼만큼의 돈이면 그게 충분한 액수인지 막연하게 말고 실제로 딱 떨어지는 어떤 자신만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부자들을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그 숫자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들에 대해 본인이 어떤 개념을 잡고 있어야만 은퇴 시기를 포함하여 우리 인생에 있어 장기적인 경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고 그는 당부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그래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이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것이 바로 이 경제 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곤 하지만 사실 이런 걸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가르친 다음에 애들을 세상으로 내보냈어야 하는 건데, 대신 이 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졸업장 같은 걸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또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닌 평생을 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와 잘 맞는 경제서 하나 골라서 찬찬히 쉬운 것부터, 그리고 우선 내게 가장 필요한 내용부터 공부해 가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앞서도 말했듯 단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 전문가일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경제 지식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돈에 대한 철학을 아주 오랜 경험으로 잘 정리해서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온 레이 달리오의 경제 철학 그 핵심 내용들을 그의 수석 직원이 더욱 일반인들에게 가까운 내용으로 다듬어 한 권의 책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그리고 전문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관련 조언이 필요한 고수분들 모두에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물 경제학 양서입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에 대해 한번 꼭 알아보시고, 반드시 이 책이 아니더라도 내게 꼭 필요한 경제와 금융 그리고 돈 공부 너무 늦지 않게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Just a bit of sugar,